90%의 사람들이 법원에서의 판결이 정의의 전부라고 믿지만 진짜 복수는 법전 밖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앗아간 자들이 고작 돈 몇 푼으로 그 죄를 씻으려 한다면 당신은 그저 가만히 지켜만 보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삶을 뿌리째 뽑아버릴 지옥을 설계하겠습니까?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2분 뒤 당신은 한 남자가 어떻게 가장 정교한 악당으로 변모했는지 그 잔인한 진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은 제가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 이름은 민호입니다. 인구 3만 명 정도의 작은 도시에서 자란 저는 남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왜소한 아이였죠. 하지만 그런 저를 언제나 특별하게 바라봐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레이첼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친구가 된 건 고작 6, 7살 무렵이었죠.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늘 강렬한 불꽃 같은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16살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불꽃이 사랑임을 깨달았고 18살의 고향에서 몇 시간 떨어진 대도시로 이주하며 우리만의 미래를 개척하기로 맹세했습니다. 우리의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화려한 예식장 대신 삼촌이 직접 만들어준 나무아치 아래에서 가족과 친지들만 모인 가운데 서로의 평생을 약속했습니다. 22살이 되던 해 레이첼이 아들을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벅찬 환희를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아버지에게 배웠던 낚시와 캠핑, 밤늦게까지 보드게임을 하던 소중한 전통들을 내 아들에게도 물려줄 생각에 밤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레이첼과 함께한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완벽한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가 제가 인간으로서 온전함을 느꼈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 행복은 문자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레이첼이 출산 휴가를 가기 고작 5주 전 그녀의 직장에 방치되어 있던 거대한 선반 유닛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수년간의 방치로 녹슬고 부실해진 선반은 한순간에 제 아내와 태어나지도 못한 아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함께 있던 동료 한 명은 하반신이 마비되었고 다른 한 명은 다리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회사는 고작 비용을 아끼겠다는 명목으로 이미 안전부적합 판정을 받은 선반을 계속 사용해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갑을 채우기 위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죽였습니다. 제 아내 분노는 독사처럼 넬리를 틀었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저는 그 회사의 경영진을 상대로 처절한 법적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위로금이라는 명목의 피 묻은 돈으로 저를 매수하려 했지만 제가 원한 건 오직 정의였습니다. 언론의 집중 조명과 정치권의 개입 덕분에 결국 책임자들은 막대한 벌금을 물고 일부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비용 몇 푼 아끼려던 그들의 탐욕은 결국 모든 것을 잃는 대가로 돌아왔습니다. 신문 일면에 실린 그들의 유죄 판결 소식을 읽으며 잠시 승리감을 느꼈지만 그것은 지독하게도 공허했습니다. 어떤 법적 승리도 레이첼과 내 아이를 되살려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삶의 방향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곁에서 식사와 잠자리를 챙겨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견뎌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혼돈 속에서 제가 다니던 통신회사로부터 승진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주 저녁을 여행해야 하는 고된 자리였지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단, 제 고향 도시에 사무실을 내달라는 조건을 붙였죠. 회사가 동의하자마자 저는 부모님 댁 신세를 지지 않기 위해 고향의 2번째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집은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잔혹한 복수극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흘렀습니다. 레이첼이 남긴 가슴 속 구멍은 결코 채워지지 않았지만 겉으로는 평범한 삶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30살의 저는 도시에서 2주, 고향에서 1주를 보내는 순환근무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 사무실에서 밀린 업무를 처리하던 중 지점장인 해리가 불쑥 들어왔습니다. 해리와 저는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 고향으로 돌아온 뒤에는
꽤 가까운 친구라고 믿었습니다. 해리는 그날 밤 자신의 집에서 파티가 있다며 저를 초대했습니다. 지독한 외로움에 시달리던 저는 별 생각 없이 그 초대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인생의 두 번째 비극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파티에서 해리는 저에게 지수라는 여자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타지에서 새로 채용되어 온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순간 저는 묘하게 레이첼의 영혼이 겹쳐 보이는 기이한 감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지수의 재치 있는 말투와 따뜻함, 그리고 매력적인 자신감은 저를 단숨에 매료시켰습니다. 새로운 사랑을 찾으려던 건 아니었지만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는 2년 동안 연애를 했고 지수는 고향에 있는 제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녀를 아끼셨고 레이첼의 부모님조차 제가 다시 웃음을 되찾은 것에 안도하셨습니다. 한동안 제 인생은 새로운 목적을 찾은 듯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지수는 해리가 관리하는 지점에서 근무했기에 두 사람이 가끔 프로젝트를 위해 협력하는 일도 당연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의심도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불길한 경고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제 것이 아닌 남자의 옷이 옷장에 처박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수는 하룻밤 묵고 간 사촌의 것이라고 둘러댔습니다. 뒤이어 이웃들은 제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제 집 뒤편 골목에 낯선 차가 서 있는 것을 자주 목격했다고 제보해왔습니다. 그 차량에 대한 설명은 소름 끼치게도 해리의 은색 세단과 일치했습니다. 제가 지수를 추궁하자 그녀는 해리가 가끔 업무 논의차 들른 것뿐이라며 아무 일도 없었다고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믿고 싶었습니다. 그저 제 피해망상이 만들어낸 괴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시작된 의구심은 암세포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레이첼을 잃었을 때 잠들었던 분노의 씨앗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 뒤 주저녁을 돌며 진행하던 대규모 계약 협상이 예상보다 일찍 끝났을 때 저는 지수를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비행기표를 앞당겨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밤늦게 도착한 저는 정문이 아닌 집 뒤편 골목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만약 이웃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내 눈으로 직접 그 차를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골목을 가로막고 서 있는 해리의 은색 세단이 달빛 아래 흉측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가장 잔인한 방향으로 구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가장 잔인한 방향으로 구르기 시작한 그날 밤, 제가 마주한 것은 단순한 의혹의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간신히 이어붙인 삶의 파편들을 다시 한번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거대한 폭발과도 같았죠. 하지만 이 파멸적인 재해로 이어지기까지 저에게는 새로운 희망이라고 불렸던 아주 짧고도 찬란했던 유예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레이첼을 잃고 난 뒤 제 영혼의 사막에 내린 단비 같았던 그 시간들 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갑자기 비치는 빛을 본 적이 있나요? 그때의 그 빛이 사실은 여러분을 향해 달려오는 기차의 전조등일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제 이야기가 바로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어린 보살핌 속에 간신히 숨만 쉬며 살아가던 저에게 찾아온 통신 회사 지점 근무는 사실상 도피였습니다. 주 저녁을 돌아다녀야 하는 피곤한 직책이었지만 오히려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는 것이 잡념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었죠. 고독은 제 가장 친한 친구였고 일은 제 유일한 마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 친구인 해리가 자신의 집에서 열리는 떠들썩한 파티에 저를 불러냈습니다. 해리와는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 그가 건네는 맥주 한 잔은 고독한 저에게 유일한 위안이 되곤 했습니다. 민호야,
이제 그만 털고 일어나서 사람 좀 만나야지. 오늘 진짜 괜찮은 신입사원 한 명 오거든. 너랑 잘 맞을 것 같아. 해리의 그 호에 섞인 목소리가 나중에 제 등에 꽂힐 비수가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주변에 이런 친절한 친구 한 명쯤은 있지 않나요? 하지만 그 친절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우리는 죽기 전까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 파티의 소음 사이에서 저는 지수를 처음 보았습니다. 타지에서 새로 온 그녀는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도 환하게 빛나며 웃고 있었죠. 그런데 그녀가 고개를 돌려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지수의 눈매,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그리고 당당한 말투까지 그녀에게서 죽은 레이첼의 그림자가 묘하게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레이첼이 즐겨 쓰던 샴푸 향기가 지수에게서 나는 것 같았고, 레이첼이 농담을 던질 때 짓던 그 특유의 장난스러운 표정까지 닮아 있었습니다. 마치 운명이 저에게 레이첼을 대신할 선물을 보낸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대화를 나누었고, 저는 오랜만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마치 멈췄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지수와 저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2년 동안 누구보다 뜨겁게 연애했고, 마침내 그녀는 고향에 있는 제 집으로 짐을 옮겨왔습니다. 지수는 제 집 거실에 레이첼의 사진 대신 밝은 색의 화분들을 놓았고, 어두웠던 커튼을 화사한 노란색으로 바꿨습니다. 부모님은 다시 밝아진 제 얼굴을 보며 이제야 우리 아들이 제 자리를 찾는구나라며 기뻐하셨고, 레이첼의 부모님조차 저에게 새로운 출발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민호야, 레이첼도 네가 행복하길 바랄 거야.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죄책감을 털어내고 지수와의 미래를 꿈꿨습니다. 지수가 제 집 안을 자신의 물건들로 채워나가는 과정을 보며 저는 이것이 진정한 재회이자 새로운 시작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지수는 해리가 관리하는 지점에서 일했기에 두 사람이 업무상 자주 부딪히는 것도 그저 친구와 연인이 잘 지내는 증거라고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아주 사소하고 불길한 틈새로부터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예정보다 일찍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저는 집안 공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연 순간 구석에 처박혀 있는 낯선 남자의 셔츠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사이즈보다 훨씬 크고 제가 평소 즐겨 입지 않는 브랜드의 옷이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지수에게 셔츠를 들이밀자 그녀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 지난주에 우리 사촌 오빠가 근처에 왔다가 술 취해서 하룻밤 자고 갔거든. 그때 두고 간 거야. 내가 깜빡하고 안 돌려줬네. 지수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질문을 던졌을 것 같나요? 저는 그저 아, 그랬구나라고 말하며 셔츠를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말 아침 정원을 정리하던 저에게 옆집 사시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오셨습니다. 민호 총각, 요즘 집 뒤편 골목에 자주 서 있는 그 은색 세단 말이야. 총각 없을 때만 나타나던데 아는 사람이야. 할머니의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은색 세단, 그것은 해리가 가장 아끼는 차종이었습니다. 해리는 술을 마실 때마다 그 차에 대해 떠들곤 했죠. 민호야, 이 차는 내 자존심이야. 아무도 못 건드려. 그런 친구가 제 연인을, 그것도 제가 없을 때만 찾아온다. 의구심은 이제 확신에 가까운 공포로 변했습니다. 저는 해리에게 넌지시 물어보았습니다. 해리야, 요즘 지수 업무 때문에 고생 많지? 내가 출장 중일 때도 네가 많이 챙겨준다며.
그러자 해리는 어깨를 으쓱하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내 여자인데 내가 안 챙기면 누가 챙기냐. 업무 논의할 게 좀 많아서 가끔 들르긴 했어. 너도 알다시피 요즘 프로젝트가 좀 복잡하잖아. 그의 웃음소리가 지독하게도 가식적으로 들렸습니다. 해리와 지수, 제가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저를 바보로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사방이 꽉 막힌 방에 갇혀 서서히 산소가 희박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저에게 사랑해, 민호야, 얼른 다녀와라며 달콤한 키스를 건넸고 해리는 저의 든든한 조력자인 척 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완벽한 연기력에 감탄하며 속으로는 날카로운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배신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감정을 죽이는 것입니다. 저는 감정을 죽이고 이성적인 사냥꾼이 되기로 했습니다. 이 의구심이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레이첼을 잃고 울기만 하던 나약한 남자로 남지 않을 것이라 맹세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지수의 휴대폰을 몰래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너무 초보적인 수법이니까요. 대신 저는 이웃들의 증언을 더 수집했고 해리의 차량 이동 경로를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숨길 생각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아니, 제가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저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수는 제가 출장을 갈 때마다 평소보다 더 화려한 속옷을 챙겼고 해리는 제가 고향에 없는 주간에만 골프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 모든 조각들이 맞춰질 때마다 제 안에 악마가 깨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결국 저는 6개월간의 치밀한 관찰 끝에 결전의 날을 잡았습니다. 대규모 계약 협상을 핑계로 멀리 떠나는 척하며 실제로는 그들의 뒤를 밟기로 한 것이죠. 지수가 잘 다녀와. 보고 싶을 거야 라고 말하며 흔드는 손을 보며 저는 속으로 나도 네가 해리와 함께 있을 그 추악한 순간이 정말 보고 싶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모든 의구심은 종지부를 찍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집 뒷골목의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을 은색 세단,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질 역겨운 진실을 향해 저는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집안의 보안 카메라를 모두 끄는 지수의 손길을 상상하며 저는 제가 준비한 함정이 그들을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뜨릴지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이제 모든 의심을 뒤로하고 깜짝 방문을 위해 집으로 향하지만 그곳에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장면을 목격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제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 뺨을 때리겠습니까? 아니면 더 완벽한 파멸을 위해 숨을 죽이겠습니까? 지금 바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설계한 이 지옥 같은 복수극의 다음 장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고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들이 내 주방 카운터에서 어떤 짓을 벌였는지, 그리고 제가 그들을 위해 준비한 마약이라는 이름의 선물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배신의 기운을 느끼고 있다면 절대로 서두르지 마십시오. 복수는 식혀서 먹을 때 가장 달콤한 법이니까요. 지금 바로 제 다음 영상을 클릭해서 그 소름 끼치는 결말을 확인하세요. 여러분이 놓치면 후회할 엄청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가끔은 착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완벽한 악당이 되는 것이 더 정의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날 밤 제가 마주한 진실은 단순한 배신을 넘어선 짐승 같은 추악함이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저는 집 뒷골목에 세워진 해리의 은색 세단을 보는 순간 이미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 차는 마치 어둠 속에서 저를 비웃는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소리 내지 않고 뒷마당의 높은 울타리를 따라 기어갔습니다. 발소리조차 죽인 채 제가 사랑하는 아내 지수가
기다리고 있을 부엌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가장 믿었던 친구의 차가 내 집 뒷마당에 몰래 주차되어 있을 때의 그 소름 끼치는 기분을요. 창문을 통해 보인 광경은 제 영혼을 조각조각 찢어 놓았습니다. 지수와 해리는 제 집, 제가 레이첼을 기리며 정성껏 꾸민 그 주방 카운터 위에서 서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짐승들이 내뱉는 역겨운 소리와 몸짓, 제가 믿었던 친구 해리는 제 여자를 탐하고 있었고, 제가 새로운 삶의 희망이라 믿었던 지수는 그 배신의 쾌락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서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해리의 목을 조르고 지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그들은 그저 미안하다고 빌 뿐이야. 하지만 기다리면 그들의 인생 자체를 파멸시킬 수 있어. 여러분도 살면서 이런 분노를 느껴본 적이 있나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가장 잔인한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치밀한 계산에서 나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분노가 차갑게 식어 얼음 송곳처럼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차로 돌아가 운전석에 앉아 머리가 깨질 듯 아플 때까지 흐느꼈습니다. 레이첼의 죽음이 열린 상처였다면 지수의 배신은 그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린 격이었습니다. 둘 다 무너뜨려 주겠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지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창문을 통해 그들이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수가 숨을 헐떡이며 전화를 받더군요. 민호야. 이 밤중에 웬일이야? 평소와 다름없는 척하려는 그 목소리에 담긴 미세한 떨림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기야, 나 이제 고향 진입했어. 10분 뒤면 도착해.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 미리 말 안 하려다가 혹시나 자고 있을까봐 전화했어. 저는 억지로 웃음 섞인 목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지수는 사색이 되어 알았어. 나 금방 씻고 준비할게. 라며 다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직후 해리가 바지를 추스르며 뒷문으로 튀어나와 차에 올라타는 비겁한 모습을 저는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타이어 비명소리를 내며 골목을 빠져나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상대가 안심하고 있을 때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집으로 들어서지자 지수는 강요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피곤하다며 말을 돌리는 그녀의 눈동자에서 죄책감보다는 안도감을 보았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들에게 자비란 사치라는 것을요. 그날 밤 지수가 잠든 후 저는 서재로 가 복수를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해리가 코카인을 가끔 즐긴다는 사실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의 집에서 숨기려던 작은 봉투를 본 적이 있었죠. 저는 통신 업무를 하며 알게 된 어두운 연주를 통해 해리의 취미를 거대 마약 거래로 둔갑시킬 만큼의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해리를 먼저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저는 주말에 해리를 바비큐 파티에 초대했습니다. 지수가 타지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간 틈을 타 오직 남자들만의 시간을 만들었죠. 저는 술을 끊임없이 권했습니다. 해리야, 한 잔 더 해. 우리 친구잖아. 해리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취했을 때 저는 그를 게스트룸에 재우고 몰래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의 은색 세단 트렁크 스페어 타이어 칸에 제가 준비한 마약 뭉치와 미리 훔쳐둔 척했던 제 이니셜이 새겨진 낡은 시계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수와의 관계를 법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저는 도시의 유능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기 어려운 거주기간이었고 집과 모든 자산은 제 명의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나중에라도 제 재산이나 레이첼의 유산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철저한 서류 작업을 마쳤습니다.
지수는 제가 보내는 행정적인 메일들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서명하곤 했습니다. 출장이 잦은 남편에 대한 신뢰는 그녀에게 아주 편리한 눈가리개였던 셈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배우자를 100% 신뢰하시나요? 때로는 그 신뢰가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복수의 하이라이트를 위해 저는 마을에 돌고 있던 연쇄 강도 사건의 공포를 이용했습니다. 저는 제가 출장을 떠나기 직전 제 집 뒷문의 유리창을 직접 부수고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램프를 깨뜨리고 선반을 넘어뜨린 뒤 해리의 차에 숨겨두었던 물건들을 도난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지수는 겁에 질려 울먹였지만 사실 그녀는 강도보다 자신의 불륜이 들통날까봐 더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부모님 댁으로 피신시키며 최신 보안 카메라를 집 주변에 설치했습니다. 그 카메라가 해리와 지수를 잡을 마지막 덫이 될 줄은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배신을 당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상황을 망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차갑게 식은 복수를 준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제가 사용한 법적 서류 양식과 심리 전술을 공유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고 제 커뮤니티에 가입하시면 배신자들을 합법적으로 파멸시키는 방법을 함께 논의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해리가 경찰차 보닛에 눌려 수갑이 채워지는 그 순간 제 혈관을 타고 흐르던 아드레날린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제 익명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해리의 트렁크에서 마약과 도난품을 찾아냈을 때 해리의 비명 섞인 항변은 저에게 최고의 음악이었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난 모르는 일이라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매장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적인 복수의 위력입니다. 지수를 향하시망 마지막 일격은 더 잔인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공짜 스파 여행에 보내준 뒤 그 사이 이삿짐 센터를 불러 집안의 모든 가구와 그녀의 물건을 싹 치워버렸습니다. 그녀가 여행에서 돌아와 마주한 것은 가구 하나 없는 텅 빈 유령 같은 집이었습니다. 차단된 전화기, 그리고 제 변호사가 남긴 불륜 증거물들. 지수는 텅 빈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절규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저는 보안 카메라를 통해 대도시의 제 새 아파트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배신을 당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시간을 지체할수록 기회는 사라집니다. 복수는 단순히 화풀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너진 삶의 질서를 바로잡는 설계입니다. 여러분도 만약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지금 바로 제 채널의 다른 영상들을 확인해 보세요. 제가 어떻게 증거를 수집했는지, 어떻게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모든 디테일을 담아두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망친 사람들에게 똑같이 갚아주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인생을 되찾을 첫걸음을 떼세요.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다음 영상에서 공개될 마약덫의 기술적 디테일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놓치면 평생 후회할 이 정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이것이 제가 설계한 복수의 서막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비슷한 배신을 겪고 있다면 이 말을 명심하세요. 절대 화내지 마세요. 대신 기록하고 계획하고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씩 빼앗으세요. 지금 바로 이 영상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하세요. 제가 사용한 구체적인 심리 압박 기술과 법적 대응 매뉴얼을 다음 영상에서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배신자들에게 지옥을 선물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제 커뮤니티에 합류하세요. 여러분의 복수는 정당하며 저는 여러분의 조력자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절대 망설이지 마세요. 복수는 빠를수록 좋고 치밀할수록 아름답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사연을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분노를 힘으로 바꾸는 법,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이제 톱니바퀴는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고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해리와 지수는 자신들이 파놓은 구덩이가 얼마나 깊은지도 모른 채 승리감에 취해 있었지만 저는 그들이 가장 안심하는 순간을 복수의 정점으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배신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분노는 눈을 멀게 하지만 냉정함은 칼날을 날카롭게 하죠. 해리의 코카인 습관은 저에게 아주 훌륭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통신 업무를 위해 대도시를 오가며 알게 된 은밀한 연주를 통해 상당한 양의 마약을 손에 넣었습니다. 해리의 소소한 취미를 거물급 거래로 둔갑시키기에 충분한 양이었죠. 여러분, 복수를 할 때는 상대방의 가장 약한 고리를 공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해리에게는 그것이 바로 마약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마약을 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도시의 어두운 골목에서 만난 공급책들은 돈만 주면 무엇이든 해주는 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해리의 활동 반경과 차량 번호를 넘겼고 그가 평소 어떤 경로로 마약을 거래하는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해리는 자신이 아주 영리하다고 믿었겠지만 사실 그는 제 손바닥 위에 있었습니다. 입수한 마약은 순도가 높고 양도 상당해서 단순 투약이 아니라 유통 혐의까지 씌울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법의 심판대 위에서 그가 빠져나갈 구멍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치밀한 계산이었죠. 어느 토요일 저는 해리를 집으로 초대해 바비큐 파티를 열었습니다. 지수는 타지의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집을 비운 상태였죠. 물론 그 친구가 누구일지는 뻔했습니다. 해리는 제 집 마당에서 고기를 굽는 저를 보며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상사와 바람을 피우는 아내의 남편이 차려주는 음식을 먹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저는 해리에게 끊임없이 술을 권했습니다. 해리야, 오늘 기분인데 한 잔 더 해야지. 우리 사이에 이 정도쯤이야. 네가 우리 지수 회사 생활 잘 도와주는 거 내가 다 알고 고마워서 그러는 거야. 제 이 중의적인 표현을 그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맥주와 독주가 섞이면서 해리는 자정 무렵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 그가 게스트룸 침대에 쓰러져 천장이 떠나가라 코를 골며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저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달빛조차 없는 어두운 밤. 저는 해리의 은색 세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장갑을 끼고 그의 차문을 열었죠. 스페어 타이어 칸은 일반적인 수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곳입니다. 저는 그 깊숙한 곳에 미리 준비한 마약 봉지들을 정교하게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훔쳐둔 척했던 제 이니셜 A가 선명하게 새겨진 낡은 시계와 부모님 댁에서 가져온 소소한 귀중품들도 그곳에 함께 숨겼습니다. 훗날 이 물건들은 그가 단순한 마약쟁이가 아니라 제 집을 털고 부모님 댁까지 침입한 파렴치한 절도범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수는 예술입니다. 단 하나의 단서도 우연히 배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해리의 가방 안쪽 안감에도 소량의 마약을 가루 형태로 묻혀두었습니다. 경찰의 마약 탐지견이 절대 놓칠 수 없도록 말이죠. 복수의 그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수를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지수는 제가 출장이 잦다는 점을 이용해 해리를 집으로 끌어들였지만 역설적으로 그 출장 덕분에 저는 그녀 몰래 모든 준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대도시에서 만난 유능한 변호사를 통해 지수와의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할 서류들을 완성했습니다. 지수는 제가 건네는 행정 서류들이나 이메일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서명하곤 했습니다. 자기야, 이건 이번에 회사에서 나오는 가족수당 관련 서류니까 여기랑 여기에 서명 좀 해줘. 이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사실 그 서류들은 그녀가 제 재산, 특히 레이첼의 유산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을 명시하는 철저한 각서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탐욕에 눈이 멀어 제가 내미는 서류가 자신의 사형 선고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마침내 클라이맥스를 장식할 자작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출장을 핑계로 공항으로 가기 직전 제 집의 뒷문 유리창을 박살냈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유리 파편이 거실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서재의 램프를 넘어뜨리고 선반을 엎어버려 마치 누군가 귀중품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뒤진 듯한 현장을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해리의 차에 숨겨둔 바로 그 물건들을 도난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마을 전체에 압도적인 공포를 심어줘야 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업무차 알게 된 마커스라는 하류 인생의 범죄자를 고용했습니다. 그는 돈 몇 푼에 영혼도 팔 수 있는 자였죠. 저는 그에게 돈뭉치를 건네며 지시했습니다. 수요일 밤 우리 부모님 댁 지하 창고에 침입해라. 값 나가는 건 건드리지 말고 오래된 골동품 몇 개랑 은식기 세트만 가져가서 버려. 대신 흔적을 아주 지저분하게 남겨야 해. 마커스는 제 지시대로 부모님 댁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평화롭던 마을을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연쇄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고 저는 이 공포를 이용해 지수에게 제안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집도 털리고 부모님 댁까지 이 모양이니 동네가 너무 위험해. 내가 출장 가 있는 동안 자기는 좀 안전한 곳에 가 있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 부모님 댁에서 지내는 게 어때? 아니, 아예 마음 좀 달래게 내가 최고급 스파 여행 보내줄게. 친구들이랑 일주일만 푹 쉬다 와. 지수는 제 과도한 호의에 잠시 의아해하는 듯했지만 공짜 여행이라는 유혹에 금세 감동한 척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녀를 여행지로 보내버린 것은 그녀를 제 삶에서 완전히 도려내기 위한 마지막 격리 조치였습니다. 지수가 여행지로 떠난 직후 저는 미리 섭외한 이삿짐 센터와 제 친구 제임스를 불렀습니다. 제임스는 제가 새 직장 때문에 급하게 이사를 가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임스, 지수 물건은 전부 이름표를 붙여서 저기 컨테이너 창고로 보내줘. 내 물건은 이미 리스트업한 대로 도시 아파트로 옮기고 단 하루 만에 제 집은 가구 하나 없는 텅 빈 유령의 집으로 변했습니다. 침실의 커튼, 욕실의 칫솔 하나까지 전부 사라졌습니다. 지수가 돌아왔을 때 마주할 그 충격적인 공허함이야말로 제가 그녀에게 줄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흔적 지우기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 사람의 존재를 공간에서 통째로 소거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운명의 그날 밤 11시 저는 익명의 제보자로 변신했습니다. 추적 불가능한 선불폰을 꺼내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단풍로 근처 뒷골목에서 수상한 은색 세단이 마약을 거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자가 아주 불안해 보이고 차 안에 가방도 여러 실려 있네요. 제보를 마친 뒤 저는 차를 몰아 두 블록 떨어진 곳에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보안 카메라 앱을 통해 해리가 제 빈집 뒷마당으로 들어서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는 지수가 없는 줄도 모르고 시스템 오버라이드를 이용해 카메라를 끄려 했습니다. 그 오만함이 결국 그의 목을 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카메라를 껐다고 믿었겠지만 제가 새로 설치한 숨겨진 카메라는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적외선으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차가 골목을 급습했을 때 해리는 당황하며 차에 타 도망치려 했지만 길은 이미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밤의 정적을 찢어 놓았습니다. 차에서 내려 손머리 위로 올리고 천천히 나와 경찰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해리는 멍청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고 경찰은 즉시 그의 차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스페어 타이어 칸을 열고 마약 뭉치와 제 이니셜이 새겨진 시계를 발견했을 때 해리의 비명 섞인 항변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이건 내게 아니야. 누군가 나를 모함한 거라고. 내 친구 집인데 왜 이래? 하지만 경찰관은 그의 목을 짓누르며 차보닛에 그를 거칠게 맺혔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날카로운 쇳소리가 멀리서도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폐부 깊숙이 시원한 공기가 차올랐습니다. 해리는 이제 사회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끝장났습니다. 마약 소지, 유통 혐의, 그리고 가택 침입과 절도.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경찰서 취조실에서 그가 어떤 변명을 하든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그의 차에서 발견된 제시계는 그를 절도범으로 만들었고 그의 혈액에서 검출될 마약 성분은 그를 마약 사범으로 확정 지을 것입니다. 제가 보낸 익명의 제보 덕분에 경찰은 그를 이미 요주의 인물로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배신자들에게는 자비 없는 정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토록 완벽하게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었는지 궁금하신가요? 지금 바로 구독을 누르고 제 커뮤니티 게시판을 확인해 보세요. 제가 사용한 익명 제보의 기술과 경찰 수사에서 의심받지 않는 알리바이 만드는 법, 그리고 상대방의 법적 권리를 무력화하는 서류 작성 노하우를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놓치면 당신은 영원히 피해자로 남아 배신자들의 비웃음을 사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행동해서 당신의 인생을 되찾으세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오는 법입니다. 가장 완벽한 실종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졌던 세계를 통째로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해리는 차가운 감방으로 가고 지수는 즐거운 여행 끝에 폐허가 된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제 복수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질 시간입니다. 지수가 텅 빈 거실에서 절규하며 저에게 전화를 걸겠지만 그녀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차가운 수신 거부 메시지와 존재하지 않는 번호입니다라는 기계적인 안내음뿐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가슴 뻥 뚫리는 통쾌한 결말을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망설이지 말고 제 가이드를 따르세요. 복수는 빠를수록 좋고 치밀할수록 아름답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이 겪은 배신의 사연을 남겨주세요. 그들이 당신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면 이제는 당신이 그들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어줄 차례입니다. 제가 직접 여러분의 사연을 읽고 가장 치밀한 복수 시나리오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당신은 평생 그날의 분노를 삼키며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 결과가 바로 당신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클릭하고 당신을 망친 그들에게 가장 잔혹한 지옥을 선물하세요.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고 그들은 파멸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복수의 시작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수가 여행에서 돌아오던 그 일요일 오후, 저는 이미 고향을 수백 킬로미터나 벗어난 도시에 새 아파트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제 아파트의 발코니는 화려한 도심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높은 곳에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의 눈은 고향집에 설치해둔 보안 카메라의 실시간 피드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예정보다 하루 일찍 돌아왔습니다. 누군가 마을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거나 아니면 제 빈자리가 주는 불안감을 견디지 못했겠죠. 보안 카메라에 담긴 지수의 첫 모습은 당혹감 그 자체였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선글라스를 낀 채 경쾌하게 현관 계단을 오르던 그녀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화면 속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지수는 한참 동안 복도에 서서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살던 집이 수만 가지 추억과 물건으로 가득했던 공간이 단 일주일 만에 가구 하나 없는 콘크리트 동굴로 변해버린 현실을 믿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옷장 문을 열어젖혔지만 그곳엔 텅 빈 옷걸이만이 비웃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주방으로 달려가 찬장을 확인하고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침대가 사라진 바닥을 확인하는 그녀의 움직임은 점점 기괴한 발작처럼 변해갔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화면에는 그녀의 이름이 떴지만 저는 그저 무심하게 수신 거부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니, 아예 그녀의 번호를 영구히 차단해버렸죠. 지수가 절규하며 바닥에 휴대폰을 내던지는 모습이 광각 렌즈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녀는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고 제 어머니에게, 그리고 레이첼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베키에게 전화를 거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미리 손을 써둔 대로 누구도 그녀의 절박한 외침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베키는 제가 맡긴 마닐라 서류 봉투만을 그녀에게 건넸을 뿐입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해리와 제 주방에서 저질렀던 추악한 불륜의 증거 사진들과 타임스탬프, 그리고 제 변호사가 작성한 재산권 포기 및 접근 금지 통보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서류를 확인한 지수가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집 밖으로 뛰쳐나가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저는 카메라 앱을 종료했습니다. 완벽한 절교였습니다. 해리의 최후 역시 제가 설계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갔습니다. 그는 단순 소지자가 아닌 대형 마약 유통용의자로 낙인 찍혔고, 제 집에서 훔친 것으로 기록된 귀중품들이 그의 차에서 발견되면서 가택 침입 및 절도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한때 도시의 유망한 지점장이었던 해리는 이제 지역 신문의 사회면을 장식하는 파렴치한 범죄자가 되어 10년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방에 갇혔습니다. 그가 아무리 이건 함정이다, 민호가 꾸민 짓이다 라고 주장해도 물적 증거와 제가 치밀하게 만들어둔 알리바이 앞에서는 그저 미친놈의 헛소리로 치부될 뿐이었습니다. 사회적 살인, 그것이 제가 그에게 준 형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발코니 난간에 기대어 시원한 밤바람을 맞으며 와인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제 손에 든 것은 승리의 전리품이자 평범했던 한 남자의 영혼을 팔아 얻은 대가였습니다. 가끔 거울을 볼 때면 예전에 나약하고 선량했던 민호는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을 가진 낯선 악당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레이첼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제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실망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그녀의 환영에게 저는 당당히 말합니다. 레이첼, 나는 후회하지 않아. 너를 모욕하고 내 삶을 짓밟은 자들에게 합당한 지옥을 보여줬을 뿐이야. 여러분, 배신은 용서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청산해야 할 빚입니다. 제가 평범한 시민에서 치밀한 악당 빌레인으로 변하기까지 필요했던 것은 대단한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심 하나였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어떤 울림을 주었나요? 만약 당신도 누군가에게 인생을 도둑맞았다면 울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저처럼 설계하십시오. 제가 당신의 복수 설계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제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두세요. 다음 시리즈에서는 복수 이후의 법적 추궁을 피하고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세탁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기억하세요. 가만히 있으면 피해자로 남지만 행동하면 심판자가 됩니다. 당신의 인생을 망친 그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웃고 있다면 이제는 당신이 그 웃음을 영원히 앗아올 차례입니다. 후회 없는 선택, 그것이 가장 완벽한 복수의 마무리입니다. 저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싶다면 아래의 댓글로 나는 결심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은 바로 그 댓글 하나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대도시의 불빛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배신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제 설계가 닿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의는 살아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직접 만들어가야 할 뿐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